NGO들은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같이 일한다는 거거든요. 이거에 가장 큰 강점이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그런데요. 1950년대, 60년대에 경제 개발, 그래서 산업화 이론이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개발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중남미 쪽에서는 이제 어떤 이론이 나왔냐면 그거는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중심부와 주변부가 있는데 주변부에 있는 나라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중심부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이론들을 말한 거예요. 이게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어지는데요. 그때 주목을 받은 곳이 바로 NGO. NGO가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작은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거시적인 접근을 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까지 닿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NGO를 통해서 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주민들하고 닿을 수 있고 주민들의 역량들이 개발될 수 있고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게 되네. 이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NGO가 새로운 주체로서 등장하게 되고 80년대, 90년대에는 일종의 대학관계 정도의 존재였다라고 하면 이게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 파트너의 존재로 이제 격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NGO가 가진 현장 중심적 어프로치, 시민사회와 밀접한 유대감, 현장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정부 원조기구라든지 국제 원조기구들이 가지지 못한 개발 NGO들만의 장점이고 그 장점들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국제기구의 개발 현장에 있어서 하나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이제 개발 NGO들이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개발협력 민관협의회 KCOC가 있는데요. 한국에선 그 엄브렐라 기관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들이 연합체로 조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희 기관에는 회원단체가 한 140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익숙하신 이름으로는 월드비전, 세이브 더 칠드런, 기아대체, 굿네이버스 이런 기관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이제 모여서 저희 협의체를 이루고 있고요. 저는 그 협의체의 사무처에서 일을 하는 거죠. NGO가 큰 기관도 있고 작은 기관도 있어요. 작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후원금으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직원 역량 강화를 하기가 좀 많이 눈치가 보이죠. 그리고 돈도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NGO들의 역량 강화 혹은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들을 좀 같이 하자.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들도 하고 있어요.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부에게 가서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 정부나 국제기구의 이야기들을 들어서 또 우리 시민사회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책센터에 있는데 정책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정부하고 협력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또 국제기구로는 저희가 이제 SDG 지금 이행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국제기구, 국제 NGO들과 계속 교류의 장들을 열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시민교육 이렇게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슈 팡팡이라고 해갖고 한 장짜리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매달 발행되는 그런 종류의 자료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이슈 브리프라고 해서 한 5장짜리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정리한 것도 있고 또 저희 말고 다른 저희 회원단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발행한 것들도 연동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발간했던 여러 컨텐츠들이 온라인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협력 활동을 하는 NGO
몇 개 정도 있고 언제부터 그리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제개발협력 활동하는 NGO가 몇 개냐?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등록 부처가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통계 자료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 편람 거기 보면 연도별로 좀 뭐 신생 단체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해서 그래서 보통 한 300개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한국 전쟁 이후에 원조 단체 그다음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한국을 돕기 위해서 많이 했었고 이때 생겼던 NGO들이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세이브 더 칠드런, 뭐 엔젤스 일본 이런 곳들이 있고요. 동시에 지금 보시면은 이런 개발 과정에서 좀 정책적인 문제, 그러니까 인구 혹은 보건 이런 곳들도 NGO로 설립이 됐어요. 이게 이제 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이런 분위기가 쭉 가다가요.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종교 기반의 단체들이 이제 계속 설립이 됩니다. 아까 50년대 종교 기반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편으로는 관변단체, 관변단체가 뭐냐면 정부가 입김 센 정부에 의해서 혹은 정부가 힘을 실어줘서 뭐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단체,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좀 관변, 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받는 단체에서 주는 단체로 변화하는 시점이 바로 저 르완다 내전입니다. 1994년에 르완다 내전이 발생했고 인도적 지원으로 한국 단체들도 참여하게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이 전문가 집단 NGO들이 이때도 생겨나요. 근데 2000년대에 가시면 NGO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데요. 이때가 2000년대가 그런 분쟁이라든지 자연재난 이런 게 엄청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미디어, 매스컴의 주목을 NGO들이 많이 받게 되고 국민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하면서 NGO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좀 드러나게 됐고요. 이때 보시면은 애드보커시 중심,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들이 생기게 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국내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성단체, 인권단체들이 하기도 하고요. 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00개 단체 중에 응답한 단체예요. 그럼 응답한 단체가 지금 140개 있거든요. 그러면 160개가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경향성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큰 단체들이 여기 속해 있어요. 나머지 단체들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큰 흐름에 영향을 그렇게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140개 단체들의 수입이 1조 7천억 원이에요. 장난 아니죠? 그런데요, 여기서 보시면 개인이나 단체가 내는 기부자 후원이 55%가 넘어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한편으로 저기 정부 재원, 왼쪽에 분홍색 보세요. 몇 프로죠? 지금 한 14% 정도 되죠. 정부 재원도 14%? 이 정도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네, 그래서 NGO들의 재정 상태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후원자 수는 그럼 얼마나 되느냐 봤더니 400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한 9%? 거의 10%에 육박하죠. 그런 분들이 이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국민들의 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이 중에서 1조 7천억 원이라는 그런 돈 중에서 해외 사업에 얼마나 써요? 보니까 한 6,500억 원 정도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사업에도 한 35% 정도, 그다음에 일반 기타 나머지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비중도 해외 사업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국내가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 보건
분야의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 이제 농업이라든지 식수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요. 소득 증대 사업 이런 것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 영역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고원이라든지 장애인 뭐 이런 그리고 노인 보호센터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은 개발 NGO가 여러 프로젝트 안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을 같이 해요. 특히 이제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이 환경 영역이 독자적인 영역이 아니라 같이 국제개발협력 사업 안에서 섞여서 있는 것들 볼 수 있어요. 기준은 2019년 자료를 기반으로 해요. 아직 다 2021년도 자료가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2019년 기준으로 말씀드린데 전 세계 103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륙별로 보면은 이제 아시아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인데 사업 수로는 아시아 대륙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규모로 하면 아시아나 아프리카는 규모가 비슷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중남미나 중동 같은 지역들에서 하고 유럽이나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오세아니아 이런 데는 모금국, 그래서 모금을 해서 전달하는 이런 역할들 하고 있습니다. 국별로 보시면은 상위 10개국만 좀 가져와 봤는데요. 베트남이 가장 크죠, 그죠?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방글라데시,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나라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우간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뭐 이런 나라들에서 주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몽골의 영양중개 사업을 하고 있는 위드라는 굉장히 작은 NGO예요. 한국 개발 NGO 중에서는 한 중소규모에 해당하는 NGO인데 이 NGO는요, 2006년도에 영양사들이 설립을 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몽골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육류, 그죠? 육식 문화를 주로 하기 때문에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섭취가 약해요.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뭐 한 37%, 그 다음에 암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뭐 20몇 프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원래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몽골이 식량이 부족했던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첫 번째 하는 활동들이 뭐였냐면 학교 급식을 제대로 만들어야겠다. 왜냐면 구소련일 때는 학교에서 급식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몽골이 이제 자체적으로 그 운영을 하면서는 이 급식 문화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대로 영양소가 있는 한 끼를 먹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위드라는 단체가 울란바토르라는 그 수도 지역, 그 다음에 지방 도시, 그 다음에 유목민 지역 이렇게 각각의 지역에서 학교 급식을 표준화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매뉴얼도 만들고 또 과학기술대학교라고 하는 곳에 영양학과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영양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영양사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이러한 학교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주방 기기부터 뭐 음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총망라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학교 급식 모델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에 몽골 학교 급식법이 제정이 돼요. 국회로 통과해요. 그러면 이 활동, 학교 급식 활동은 2016년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위드의 학교 급식 활동이 2019년도에 학교 급식법을 제정하는데 영향을 줬을까 하는 게 저희의 연구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현장에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위드가 활동을 하면서부터 그리고 그 중간에 비어있는 시기까지 굉장히 정책적인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세계 모델 학교가 설립이 됐을 때는 인지제고 활동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 관계자들의 인식 개선, 교육부 관계자들의 인식 개선, 그 다음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식 개선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6년도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무슨 활동을 했냐면 국회의원들하고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급식이 중요한지에 대한 세미나하고 한국으로 초청 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학교 급식과 관련된 시스템들을 보여주고 몽골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계속해요. 그래서 2019년도에 몽골 정부가 급식법을 만들고 몽골 정부가 스스로 하겠다라고 된 거예요. 이 위드의 영양중개사업은 학교 급식 사업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 사업들도 있어요. 이 만성질환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계속 우리가 혈압약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혈압약은 완치가 아니죠. 대신 우리 어떻게 해요? 시기를 되게 조절하잖아요. 짠 거 먹지 말아라, 뭐 기름기 있는 거 먹지 말아라, 이런 거 계속 하죠. 이거를 몽골 그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여기도 모델 사업 만들고 영양사가 투입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데 중간에 이 영양센터에 그 영양사들을 의무 고용하는 법령이 또 통과가 돼요. 이것도 위드의 활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건 도대체 누구의 성과야? 우선은 위드의 성과인 것 같아요. 그죠? 몽골 측에도 성과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그럼 한국 정부의 성과는 없나? 한국 정부가요,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유목민의 사업을 할 때 재정을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만성질환 예방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 6년간 사업을 하거든요. 그 6년간 사업하는 사업비는 코이카 파트너십 사업으로 가요. 그럼 우리 한국 정부는 여기에서 성과가 없나? 이상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왜 여기서 퀘스천을 갖게 되냐면 한국 정부의 성과는 언제 나오냐면 3년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종료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성과를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단기 성과가 되는 거예요. 3년 프로젝트 한 것에 아웃풋이 뭐냐.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아웃컴. 그런데 지금 위드의 학교 급식법 통과한 거는 그걸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저 급식법이 나오는 데 있어서는 한국 정부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정부도 그걸 주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사회의 성과는 어디에 있는가? 시민사회 성과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정책 변화에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서 연구하고 있고, 연구는 1월달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분들은 1월달에 또 보고서를 통해서 좀 더 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도 이거 관련해서 조금 더 강좌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 그 센터장님 그 몽골 영양중개 사업은 정말 흥미롭고요. 아까 강의에서 NGO들이 하는 게 단순한 이제 물자 제공, 서비스 딜리버리, 그러니까 보식량을 제공한다거나 의약품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단순 사업부터 어드버커시, 즉 정책 옹호 활동을 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그 인식이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로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그 서비스가 필요한 그 대상들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로 하여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럼으로써 이 사업의 효과성이 아주 국가 차원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어드보커시 활동들을 하고 그 어드보커시 활동에 필요한 연구, 정책 연구라든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어떤 컨설팅들을 이제 NGO들이 합니다. 그 NGO들이 하는 이유는 그 분야에 대한 오랫동안 활동 경험이 있고 그 강한 모티베이션,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어떤 행위자들보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국가의 정책을 바꿔내는데 위디의 사업이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NGO의 국제개발협력과 시민사회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우리 총정들도 이제